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집값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사는 잇따른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빈집 역시 크게 늘고 있어서 집값이 언제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공시한 경북의 올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8,800여만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역시 지난 1년 동안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전년보다 상승률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값이 작년보다 4.93% 오르면서 경북 평균 상승률을 앞섰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와 가깝고 지하철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된 게 집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산과 대구,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낸 것도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양 지역에 또 특히 대학생들 통학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이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요. 다른 어떤 지방에 간다든지 했을 때 경산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집 가지는 입장에서는 안 좋겠나. 좋고 없는 사람은 또 힘들고 집 사기가 어렵잖아. 경산 집값 역시 몇 년 안에 하향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하양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세대수만 4천여 가구, 대임지구에는 10,000세대가 넘게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늘다 보니 장기적으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구의 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이 쏠려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고요. 기존의 아파트까지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를. 개발분과 함께 호재를 맞은 경산의 부동산 시장. 불 꺼진 집 증가로 훈풍이 언제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경입니다. 얼마 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대구는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6.56%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상폭이 큽니다. 몰리는 투자 수요와 재건축, 재개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중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성구 14.11%, 중구 11.84% 올랐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동구는 1.95%, 달성구는 1.7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도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약 23억 원으로 1년 새에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수성구만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수성구가 13.82%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달성군이 5.39%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걸까? 국토부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세가 9억에서 12억 원 사이인 대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는 2018년 5억 9,300만 원에서 올해 6억 8,400만 원으로 1년 새 약 9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33만 8천 원을 더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이제 고가 아파트의 비중도 늘어나고 공시가격 자체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집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세부담까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번에 어떤 공시가 현실화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게 오른 대구 지역 공시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는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할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25%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997세대로 외동의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4,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강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분양률이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 단지는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공급 물량 과다로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안 되는데 분양이 한꺼번에 한 3, 4년 내에 많이 몰려서 분양가보다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경주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는 최근에 상당히 그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 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경주시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는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나섭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 지부는 사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8.9%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 시내버스 1,598대 가운데 1,299대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 도산면 일대 불법 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수상동에도 2년째 불법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이슈에서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신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도산면 일대 매립된 불법 쓰레기 관련해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위치는 도산면 온헬입니다. 이곳에 약 1,300여 평 임야에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1,300여 평 정도면 축구장의 절반 정도 넓입니다. 꽤 넓은 넓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한 8,500여 톤 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4, 5m 깊이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전국을 돌면서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이 처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반값 정도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폐기물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곳곳에 임야를 빌리거나 산 뒤에 이렇게 매립하거나 쌓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수법이었군요. 이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지역이 우리 안동뿐만이 아니라 포항, 또 영천, 경기도 화성 등 전국 7개 지역으로 나타났죠. 맞습니다. 이에 의성 쓰레기산에 이어서 이 불법 쓰레기가 정말 전국적으로 좀 화두인데 안동 수상동에 쌓인 쓰레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상동의 경우에는 이 도심에 있는 상업 용지에 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사례인데요. 이건 2년 전에 안동시로 이 민원이 들어와서 밝혀졌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한 1,000톤 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야적이 됐는데요. 이쪽의 규모는 한 4천여 평이 되는 땅인데 높은 가림막을 쳐놔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또 출입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네. 불법 투기 행위자가 이제 땅 소유주에게 이제 폐 의뢰를 임시 야정하겠다고 임차를 했고 폐합성 수지 등 혼합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례입니다. 이게 뭐 2년 전이면 시간이 사실 꽤 지난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방치가 돼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체가 이 땅 주인인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안동시가 이 땅을 빌린 임차인을 고발을 했고요. 네. 현재 임차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한 뒤에 안동시는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1년 정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요. 네. 이 수사 속도가 점점 이렇게 더뎌지자 올해 3월에 땅 주인에게 이걸 좀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재밌는 건 전부 다 아낍니다. 저 그분이 누가 치우시는 거예요? 누가 치워야 되지? 공사는 막 치워야 되지. 누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치우는 주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버린 건 아니지만 땅 주인이기 때문에 대신 치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비용 문제가 발생할 텐데 처리 비용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동시에서 예측한 이 처리 비용은 약 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단 이 토지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나중에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상권이란 건 대신 지불한 그 비용을 나중에 다시 이 채무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업 용지인 만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현재 이곳에 지금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도산면의 사례는 산기슭에 있는 이면이니까 그 땅 주인이 대신 치울 가능성이 또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치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동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 땅 주인에게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사실상 아직 땅 주인이 그 범죄와 연관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본인도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사실 쓰레기 야적의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제주도의 경우에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확인하지 않고 처리업자에게 처분을 했다가 그 쓰레기가 뭐 동남아, 평택항 등등으로 갔다는 게 드러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 업체가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알고 처분했는지 모르고 처분했는지 이 부분도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그 사실을 알고도 처분을 했다면 그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임 실시 비비를 뭐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하루빨리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에서도 파업이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의 버스가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사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1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일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시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노사가 스스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파업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9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와 조합의 입장차가 명확합니다. 쟁점은 근무 형태와 임금 보전.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낮은 기본급을 연장근무 수당 등으로 메꿔왔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면 평균 30만 원 이상 월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가정의 생계에 어려움을 갖다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노동자들이 버스 운수 노동자들이 원해가지고 근로시간 단축된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쪽에서 해결해 주기를. 업계는 임금 감소를 인정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근무 형태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해도 70억 상당의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4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격주로 주 5일 근무하는 시프트제 도입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격주 시프트 근무를 가미한 월 24일 근무제. 이것으로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 하나의 제도인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제도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지난 8일 노사 간 1차 조정회의가 진행됐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는 10일과 14일 두 차례 더 조정 기회가 남아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조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서라도 최대한 파업은 막아보겠다는 계획.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되면 부산시 내 114개 버스 노선에 2,511대의 버스가 모두 멈춰서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는 이제 그 배차 간격을 좁힌다든지 정평 운영을 한다든지 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전세버스를 동원 가능한 전세버스를 동원해가지고 한 64% 정도로까지 지금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버스 파업과 함께 부산 전역의 마을버스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동시 파업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체제 개편 문제를 노사 스스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버스 이용 승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 구급 현장의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 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 시험을 앞둔 소방 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뭐 적으라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은 드는데 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버티면 딴 것도 못해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만 5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전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유연성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3, 2, 1,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악천후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서 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와 공직자 20여 명이 청송통신사 운영의 일환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순천과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통영의 루지 체험시설인 스카이라인 루지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과거 조선과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한 조선통신사의 차관에 이름 지은 청손통신사는 선진도시 벤치마킹단으로 청송군 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3회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실무위원회가 9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경상북도 대구시 군의성구 관계자 등은 대구시에서 산출한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활용 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살충제 성분이 묻어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10일부터 도내 245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해서 34종의 살충제 성분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계란은 즉시 출하 중지시킨 뒤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내 제조업체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9일 수처리 시스템 전문기업 수에즈와 계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련소 측은 본 설비를 계약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경주교육지원청이 청소년 분야의 교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주 화랑마을 내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운영 홍보 지원, 기관 상호 간의 시설 공유 등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랑마을은 경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질 높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화랑마을 이용 시 수련활동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동시가 공중화장실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가정폭력 상담소,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탈춤공원과 낙동강변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 읍면동 공중화장실 497개소의 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7일 우리문화재 그리고 빛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5회째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집적지죠.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물산업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인증원 입지 발표가 10일 전후에 있을 예정이라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공정률이 98%입니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돼서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조경 그리고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구에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성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준공이 곧 눈앞에 왔습니다. 2015년부터 이 조성을 시작했는데 지금 98% 정도 완성이 됐고 네. 이 다음 달 16일쯤이면 사실상 준공됩니다. 이 국비 2,44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892억 원이 투입된 이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이 국내 물기업 24개사가 이미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 10여 개사가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현재 분양률이 45% 정도입니다. 대구시는 이 물기업 50곳
등 이 150여 개의 물 관련 기업과 부설 연구소 또 사무소를 유치해서 이 국내에서 이 가장 잘 나가는 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핵심 기능을 좀 수행해야 될 물기술인증원이 네. 곧 입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입지 선정 회의를 모두 마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한 10일 전후에서 이 물기술인증원의 입지가 광주, 인천, 대구 가운데 선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 물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의 성능 확인 또 뭐 인증 검증 업무를 수행할 이 물 기술 인증원이 물 클러스터 내에 무사 안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 클러스터 핵심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네. 물기술 인증원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지연이 언급한 대로 한 11일 전후에 가지고 이제 입지가 선정을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아마 이제 설립위원회들은 입지 선정 회의를 마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도 이제 정부부처 환경부를 찾아가서 대구시에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들도 충분히 설명했고요. 네. 또 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도 찾아서 대구에 와야 되는 필요성들을 강하게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대구 같은 경우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물기술인증원을 설립을 해야 뭐 물 관련 연구 개발이라든지 인증 검증, 네. 그다음에 국내외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이런 등등 앞으로 그 물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대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물산업 국가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만 해도 네. 물기술 인증원 유치에 뭐 별 큰 이변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대구로 유치가 될 것으로 이제 그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 장관이 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물기술 인증원 이제 유치라든지 입지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인천하고 광주가 뒤늦게 이제 유치 경합에 뛰어들어가지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물기술 인증원이 들어설 경우에 국가 그 물산업 클러스터에 이제 그 조성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그 낭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경부가 최근에 이 물기술 인증원 설립과 관련해서 마지막 위원회를 열어서 입지 선정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전후 해서 이번 주 아니죠. 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입지 후보지죠.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대구의 유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구 유치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2015년에 이미 대구시가 이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자신감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었고 네. 그동안 대구시가 이 유치를 위해서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 세계 물의 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리던 이 물포럼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네. 아무래도 대구의 물기술 인증원에 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 물산업 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한 여러 연구소와 기관들이 대구가 인천과 광주에 비해서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물 클러스터 6km 이내에 이 대구의 도심으로 또 부상 중인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돼 있어서 직원들의 이 정주 여건도 크게 나쁘지 않고 네.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이 근방에 있어서 이 연구 여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광주에 비해서는 탁월하게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 이야기가 됐던 게 결국 이 접근성 문제인데요. 네네. 달성군 구지면이다 보니까 이 동대구역과 대구역 인근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KTX 역사와 멀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대구 산업선 철도가 개통하고 네. 또 서대구 KTX 역사 신축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이 교통 입지적으로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산업선 개통 전까지는 이 동대구역과 이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직원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에 인력을 80여 명 정도로 좀 늘리고 클러스터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이 다음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좋은 소식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에 나가서 대구시 먹거리로 삼을지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른 입지 후보지에 비해서 지금 좀 유리한 면이 많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치를 확실시했던 원혜연도 결국 이 쪼개기 유치로 결론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물기술 인증원 유치 경쟁 지금 3파전 양상이에요. 좀 뜯어볼까요? 예, 사실 그제 원전 해체 연구소 같은 경우도 경주가 4년 동안 온 시민이 그다음에 경북도가 계속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핵심 기관이 이제 부산 경남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막 중수로 이제 유치하는데 거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경북 패싱 문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입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인천하고 광주하고 대구 이 세 곳이 이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 인증 기관이 여러 가지 이제 물 관련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입지 문제 또 종합 환경연구단체라든지 환경과학원, 한국 환경공단 이런 어떤 물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환경 관련된 기관들이 뭐 물뿐만 아니고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환경 관련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과학 산업 단지에 이제 그 물기술 인증원 유치해서 첨단 산업과 물 관련 기술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겠다 이런 어떤 각오입니다. 물기술 인증원이 이제 용역한 결과는 물산업 환경 변화에 광주는 아주 이제 유리하고 또 인천 앞서 이제 언급했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용이 아주 좋다. 대구 같은 경우는 그와 비해서 물산업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단점으로는 네. 광주와 대구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되는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새 후보지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 입지 선정은 국가 소관이고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대구에 설립돼야 할 이유들이 또 많아야겠죠. 어떤 점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설립을 하게 되면 좀 시민들의 세금을 중복해서 낭비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산업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시험 장비가 물기술인증원의 장비, 기자재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같은 장비를 또 다른 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이걸 낭비해가면서까지 대구가 아닌 인천과 광주에 물기술인증원을 설치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지방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펼쳤던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지방의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 앞서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천의 경우에는 뭐 이런 측면에서 입지로서 좀 타당하지 못한 네. 측면이 있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대구시보다 좀 준비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아까 원전 해체 연구소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 경상북도 경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물기술 인증원을 봤을 때는
광주시가 대구시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다. 이런 면에서 대구시에 그 설립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셋째로 대구시의 물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 물산업 클러스터와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뭐 당위성이 있습니다. 물산업은 네, 대구다. 대구다. 네, 이런 브랜드 마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네. 대구의 경우에는 또 낙동강과 금호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낙동강과 금호강이라는 이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표수로서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페놀 사태 또 겪었고 이걸 거치면서 대구는 이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이 고도 처리 공정이 이미 타 시도에 비해서 오래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또 한편 이 하수 분야에 있어서도 이 고도 처리를 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 7곳으로 이 운영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대구가 좀 표상을 가지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준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뭐 부족함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고 물기술 인증원이 대구 유치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물산업에 대한 계획까지도 대구시가 세우고 있는 만큼 이 하루 빨리 좀 결정이 나서 네. 대구시가 이후에 물산업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만 하는 입지는 뭐 어디에도 없다 이런 네.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자 이제 입지 선정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대구에 이 물 기술 인증원이 온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우리 그 청기장님께서 대구의 어떤 물산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환경부가 이제 물기술 이제 그 물관리 기술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제품 위생 이런 여러 가지 인증 부분을 사실 민간 부분에 이제 그 위탁해가지고 맡겨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뭐 공정성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주도가 되어 공공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인증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물 기술 인증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물기술 내지 물산업 이런 우수성을 이제 공인하고 또 육성하는 핵심 기관이잖아요. 그 핵심 기관으로 국내 물 관련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대구에 또 아까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이렇게 대구 지역의 기술 인증원이 유치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청 기자님이 언급하셨듯이 지난 3월달에 물의 날 기념식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정부의 물산업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그 물산업 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여기에서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 성능 확인과 인증, 뭐 여러 가지 물산업 해외 시장 진출까지 국가 그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심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구가 물산업 허브임을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구가 이제 이번에 기술 인증원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의 패권은 이제 석유가 중심이 됐잖아요. 네. 석유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미래 연료였는데 이 석유를 대체해서 이제 물 산업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서 이제 세계 패권이 좀 또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대구가 이번에 이제 기술 인증을 유치하고 물 산업을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 국가 경쟁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하면 물 산업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물기술 인증원이 대구에 유치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향후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 이제 대구 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흔히 물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맞아요. 겁니다.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지 마시는 물만 뭔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마시는 물에도 여러 종류의 물들이 요즘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물을 정제하는 기술부터 해서 물을 활용해서 또 이 새로운 산업에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또 물을 이 정수하는 기술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을 활용하는 모든 기술들을 인증하고 또 상품화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물 산업 자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인력도 그만큼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지역에 물 산업이 제대로 정착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네.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 일자리가 창출되면 대구가 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네.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물이 이 전기나 그 기존의 에너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과거에도 그 중국의 전설적인 왕이었죠. 사망오제의 우왕의 경우에 치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아직도 해자가 되고 칭송받고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산업을 제대로 육성한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다시 대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이 물 산업을 잡는 게 아주 핵심적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산업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 이게 인구 그 유출을 막고 네. 청년들을 유입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그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자연 감소가 이제 시작됐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출생보다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 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제 2017년도 기준을 가지고 한 24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2030년에 236만 명, 2040년도에는 220만 명으로 이렇게 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떠나는 인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구 유출 심각한데 그 떠나는 인구 중에 대부분이 이제 청년들, 20대 어떤 청년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떠나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청년 유입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뭐 대기업을 통한 어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산업, 대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산업 이렇게 이제 미래적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 인구 유출 막고 또 이제 청년들을 유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개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30개 연구기관 여기에다 물기술 인정원이 이제 유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청년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물산업 클러스터 핵심 기관인 물기술인증원 입지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입지 선정 결과가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아침에는 아직 겉옷 벗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쌀쌀했다가 또 더웠다가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8도로 시작해서 한낮 25도까지 오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건조특보는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먼지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요. 차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느려지는 영남 곳곳으로도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따뜻한 봄볕의 고온 현상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28도까지 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덥게까지 느껴지겠는데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